근거 없는 투자는 객기이고 도박이지만 근거 있는 투자는 용기이고 도전입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투자해야 될 만한 포인트는 무엇인지 오늘 거기에 대한 근거, 구독자 여러분들과 인사이트를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식장인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주식장인입니다. 간밤에 이제 미국 증시가 정말 놀라울 정도로 폭등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여기에 맞춰서 한국 증시 역시도 사실상 급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까지 단기간에 급등과 급락을 반복했던 증시가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코로나 팬데믹 때 정도 말고는 크게 생각이 나지 않는데요.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가 그렇다면 안심해도 되는 단계인지 아니면 여전히 우리가 불안감을 느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인사이트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아직까지는 안심할 만한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의 의미는 결국 행동을 보였을 때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하는가에 우리가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야 하는데 투자는 제가 이미 이전 영상들을 통해서도 시작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종목 교체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증시가 그리고 주가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반등을 할 때 반등을 하지 못하는 게 진짜 두려운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처럼 증시가 반등을 할 때 제대로 반등을 하지 못하는 종목들은 정말 위험할 수 있고 그게 진짜 이제 무서운 부분입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투자는 계속해서 해나가야 되지만 현금을 사용할 때는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한 대략 3월 초 중순 이때쯤에 우리 수강생분들에게 지금 현금을 오히려 늘리셔야 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기존의 50%가 아니라 70%까지도 현금을 늘리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3월 말 그리고 이제 4월에 들어 접어들기 시작하면서 시장이 무너졌고 그때부터 같이 이제 종목들을 서서히 매수하기 시작하고 있는 단계예요. 근데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오히려 시장이 좀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그럼 이런 단계에서 많은 투자자들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걸 실수라고 표현하긴 그런데요. 사실 좀 위험한 전략을 구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장이 하락이 마치 끝난 것처럼 행동합니다. 물론 이 증시라는 것은 경향성이 어느 정도 녹아들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증시 하락의 끝이고 이대로 증시가 급등할 가능성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과연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그 위험 요인들이 모두 해소가 됐는가?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지금 아직은 현금을 사용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투자는 계속해서 이어가야 하고 종목 교체를 똑바로 진행하는 것 역시도 저는 시장이 한 이후에 이렇게 반등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를 만한 주식으로 우리가 갈아타기 전략 그리고 현금이 여전히 잘 확보가 되어 있는 전략이 중요하다 말씀드리고요. 현 시점에서 왜 그럼 현금을 사용하면 안 되는가? 어떤 우려가 어떤 위험 요인이 아직 해소가 되지 않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시황 브리핑 진행해 볼게요. 자, 일단 간밤에 이제 미증시부터 살펴보시게 되면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도 정말 놀라울 정도로 급등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게 종합주가 지수나 뭐 이런 지수가 아니라 사실상 뭐 개별 주식이 올라가는 것처럼 올라가 버려가지고 이게 일본 캔들이 맞나도 좀 눈을 의심할 정도로 많이 급등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만 하더라도 18%가 넘게 이제 급등을 했고요. S&P 500 같은 경우는 거의 10% 가까운 상승, 9.5% 상승, 그리고 나스닥은 10%가 넘는 무려 12%가 넘어가는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다우 같은 경우에도 7.87% 상승하면서 사실 간밤에 이제 미국의 3대 지수뿐만 아니라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도 급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뭐 니케이 같은 경우에도 9% 정도의 이제 지수 상승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의 지수 같은 경우에도 보시는 바와 같이 뭐 6.6% 정말 큰 폭으로 이제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지수가 급락을 했다가 급등을 했다가 이렇게 반복하고 있으면서 투자자들을 혼란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대만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뭐 이제 유럽권은 좀 지켜봐야 되겠죠. 개장하게 되면 이제 급등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상해종합이라든지 항생 같은 경우에도 지수가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결국 이제 미증시가 이제 급등을 해주게 되면서 대다수의 투자자들은 이제 하락은 끝났다라고 평가하는 투자자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하나 좀 원자재를 같이 좀 보게 되면요. 일단 유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 시장 하락이 끝난 건가? 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거의 55불까지 폭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유가는 최근 흐름이 다시 좀 올라오면서 이제 62불 정도 수준까지 다시 유가가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이제 유가가 뭐 4% 넘게 심지어 이제 하락했던 것까지 생각하면은 거의 7% 넘는 하락을 보여줬다가
뭐 플러스 이제 5% 넘는 상승까지 하루 만에 이제 변동이 굉장히 크게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유가 변동성이 커지고 있고 어찌됐건 이제 반등을 좀 보여주는 모습을 연출해줬어요. 금 가격 같은 경우에도 다시 반등을 보여줬고요. 여기에서 이제 구리 가격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제대로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진 않았고 오히려 하락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지금 현 시점에서는 큰 흐름이 있었다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최근에 이제 환율이 너무 많이 올라가서 이거 이러다가 환율 1,500원 뚫을 것 같다라는 불안감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환율이 다시 또 이제 급락을 하면서 안정을 해줬는데 1,450원대까지 환율이 떨어지면서 안정세로 접어들었어요. 사실 이제 1,500원을 찍기 직전이었는데 거의 뭐 절묘한 타이밍에 환율이 다시 떨어지면서 안정세로 돌아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외국인들은 여전히 계속 한국을 빠져나가고 있는가? 이렇게 지수가 반등을 하게 되면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여기에 대한 생각도 좀 해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외국인들이 기관과 함께 한국 시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같은 날 개인들은 모두 매도하는 모습을 연출해줬어요. 그래서 외인기관 매수세가 한국 시장으로 모두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이전까지 이제 그 외국인들 매도세를 생각해 보면 좀 주목해 볼 만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수급의 이제 회복세가 이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근데 고점 대비해서 작년 중순부터 외국인들이 이탈한 물량들을 생각해 보면 지금 수준의 외국인들이 돌아온 거는 아직 좀 갈 길이 멀다라고 보여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나름 이제 선방했다. 그래도 돌아온 게 어디냐 이렇게 좀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자재 가격 동향을 본다라고 했을 때 달러 인덱스는 그럼 왜 이렇게 올라가지 않는가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 저는 아직까지는 이제 강달러 기조가 갈 만한 시점보다는 약달러로 가게 되면서 주변국들로 돈이 이제 흘러들어가는 이런 구조로 좀 장기적으로는 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기준금리가 빠르게 내려갈 거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고려해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트럼프가 이번에 그 관세 관련된 이벤트를 꺼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제 연준에서도 할 말이 점점 없어져요. 다시 말해서 빨리 이제 금리를 낮춰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계속 올라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간밤에 이제 미국 증시가 이제 폭등했던 이유기도 한데요. 트럼프가 이번에 관세 전쟁을 진행하지만 사실 제가 계속해서 예측을 해드려 왔던 것처럼 차별 대우를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 차별 대우라는 것은 관세에 있어서도 이제 차별점을 두고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결국은 이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중국하고 미국은 관세 핵전쟁 104%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하고 중국도 84% 관세를 부과하겠다 하면서 사실상 박터지게 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가 이제 관세 50% 추가 부과하니까 중국이 이제 맞불을 놨죠. 사실 이런 관점으로 가게 되면은 이 미국에서는 그 미국 재무부도 그렇고 트럼프도 맞서지 말아라 이랬는데 맞서버렸죠. 그럼 이제 진짜 죽자고 싸우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전 세계 증시가 더 위축되는 거 아니냐, 두려워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미국, 중국이 충돌하게 되면 사실 탑 2가 이제 싸우는 체제이기 때문에 한국, 일본이라든지 아시아 증시도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단 말이에요. 코스피도 솔직히 1년 5개월 만에 2,300선이 붕괴되는 모습을 보여줬고 환율도 지금 1,500원 근처까지 다시 1,500원을 뚫게 되면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 환율인데 이렇게 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과의 싸움은 이어가는데 이번에 트럼프가 여기에서 이제 좀 유예를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관세 매기긴 할 건데 조금 뒤로 밀어줄게. 근데 이게 예전에는 무슨 뭐 한 달 유예해준다 이러면서 사람들 좀 속된 말로 쫄리게 했었는데 이번에 한 달이 아니라 무려 90일이나 유예를 시켜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관련된 관세는 125%로 올리겠다고 얘기했고요. 한국 콕 집어서 얘기해줬습니다. 한국 비롯해서 70여 개국 정도는 90일 정도 유예해주겠다. 관세 부과한다 그래서 너희 많이 놀랐지? 니네가 너무 우리 협상 전략에 응하지를 않으니까 내 말을 들은둥만둥 하니까 내가 좀 열받았잖아. 빨리 니네 쪼르르 달려와서 협상 테이블로 와야 되는데 내 말을 안 듣잖아 니네가. 그래서 좀 겁 좀 줘봤어. 많이 겁먹었니? 근데 니네 우리 동맹국이기도 하고 바로 또 반응이 오더라. 잘 지내보자고. 그래서 마음이 좀 누그러졌다. 그러면서 이제 90일 유예해준 딱 요 정도 스탠스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전형적인 사업가 전략이고 결국 비즈니스 전략을 취하고 있는 거죠. 내가 우위를 점하고 있으니까 빨리 니네가 와서 먼저 수구려라 이런 거고 수구리니까 뭐 유예해줄게 좀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실 상호 관세를 왜 유예했냐 이렇게 트럼프한테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겁먹고 너무 불안해한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사실 이것도 좀 어처구니가 없는 게 아니 그럼 안 불안하겠냐고. 당연히 불안하지. 이걸 뭐 말이라고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뭐 이것도 다 뭐 협상 전략일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제가 이전부터 말씀을 드렸었죠. 이거 다 트럼프가 다 의도한 거다. 애초에 저렇게 할 것도 아니고 결국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중국 정도나 심하게 하지 다른 국가들에게는 아주 유하게 다시 지금의 부과된 관세가 사실상 최고점이 될 거고 앞으로는 계속 낮춰주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낮추지는 않고 일단 유예하는 걸로 노선을 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겁은 계속 먹거라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 안에서 계속 그 협상 우위 전략을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나 언제든 관세 부과할 수 있어. 그러니까 니네 말 똑바로 들어. 이런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부과하지는 않고 이런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현재 관세 전략을 보시게 되면 미국 재무장관이 뭐라 했냐? 처음부터 트럼프 전략이었다 이거는. 관세 유예 후 성공한 거다 이거는 사실상. 이렇게 이제 평가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뭐 시장이 너무 많이 이제 혼란을 겪었기 때문에 이걸 진짜 성공 전략이라고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미국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나름 성공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냐면은 일단은 관세를 실제 부과한다고 했고 진짜 터무니없는 관세를 이제 얘기하니까 이거 앵커링 효과라고도 하는데 다들 관세로 눈이 쏠려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속된 말로 뭐 이성이 마비된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큰일 났다 해가지고 트럼프 앞으로 가서 협상 전략을 제시하고 막 전화하고 전화통 부르려고 막 이랬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우위를 가져가고 있는 건 맞고 최소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손해보는 장사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그리고 애초에 그 관세라는 것도 말도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았거든요. 저렇게 관세 부과한다고 진짜 저거 미친놈 아니냐 그랬는데 당연하게도 말은 미친놈처럼 하지만 행동은 합리적으로 한다. 어떻게 됐죠? 관세 유예했죠. 그리고 이제 아마 관세를 유예한다 하더라도 그동안 미국에게 손해를 막대하게 끼치고 있었던 그런 국가들에는 계속해서 좀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바로잡기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애초에 너무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들이미니까 이게 선녀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죠. 미국이 손해보고 있던 걸 정상으로 그냥 돌리겠다고 하면 거기서도 또 협상하고 이러면서 막 뭐 또 이것 좀 해주면 안 되냐 저것 좀 해주면 안 되냐 난리가 나거든요. 근데 애초에 말도 안 되는 폭군처럼 걸어버리니까 합리적인 얘기를 했을 때 아주 선녀처럼 보이고 그게 잘 먹히고 스무스하게 이제 미국이 손해보지 않는 전략을 취하기 용이해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 100번 못하다가 한 번 잘해주면은 되게 좋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10번 잘해주다가 한 번 못하면 되게 나쁜 놈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전략을 이제 취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처음부터 전략이었다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또 두드러지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되면 지금 연준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안 하고 핑계를 대고 있었던 게 관세 때문에 무서워가지고 물가 올라갈까봐 기준금리 인하 못한다 이랬거든요. 근데 관세를 자꾸 유예하니까 심지어 아까도 보여드렸듯이 유가는 박살났거든요. 구리 가격도 무너졌고. 그럼 분명히 실질적인 데이터 자체는 물가가 낮게 나올 거예요 아마. 관세가 아무리 조금 그래도 관세가 아예 없는 건 아니지 않냐 하더라도 그래도 물가 데이터는 낮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연준에서도 기준금리 인하를 좀 미루기가 어려워지는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생각보다 기준금리 인하가 빨라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서 미국 국채 관련해서도 좀 건드리니까 미국 국채 이제 금리가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잖아요. 뭐 이게 영향을 준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사실 중국에게는 지금 맞섰기 때문에 관세 뭐 물릴 생각이 없죠. 그냥 그대로 밀어붙일 생각으로 보여집니다. 중국 타겟팅에서 공격하는 거는 멈출 생각이 없어 보여요. 지금 EU 같은 경우에도 15일부터 미국 상품에다가 25% 보복 관세 하겠다. 협상 대비해서 수위는 낮춘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EU 같은 경우에도 좀 딜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제 우리나라가 이 어떻게 보면 폭풍의 소용돌이 안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가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먹히고 잘 나가고 그리고 전 세계에서 원하는 특히 미국에서도 원하는 그런 산업들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산업들은 아무리 관세가 이제 부과된다 하더라도 심지어 이제 중국이나 피해를 많이 받지 우리나라는 피해를 그렇게 많이 볼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뭐 피해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요. 상대적인 우위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덕수 대행 같은 경우에도 90일간 총력을 다할 것이다. 미국 상호 관세가 이제 유예됐기 때문에 이 90일 안에 어떻게 협상 전략을 취하는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관세 관련된 또 딜을 할 것이고 90일 한 3달 정도 시간을 벌었잖아요. 이 기간 동안 이렇게 협상을 합시다. 관세는 이 정도로 조정하고요. 우리가 미국과 이런 비즈니스를 같이 할 거니까 관세를 이렇게 낮춰주세요. 라고 하면서 협상 딜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져요. 그럼 그 협상 딜, 협상 테이블 위에 올라가는 우리나라가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는 수출 품목들이 그 협상 테이블 위에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럼 그 업종 때문에 미국은 한국에게 좀 유한 스탠스 그리고 부드러운 스탠스를 취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럼 거기에서 미국에게 어필할 수 있을 만한 우리나라의 협상 전략은 무엇이냐, 강점을 드러낼 수 있을 만한 건 무엇이냐라고 본다면 역시 지금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방산이나 조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 자동차, 현대차 그룹의 이제 투자가 막대하게 또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 그리고 에너지 공급 정책을 함께 진행하면서 인프라 사업, 에너지 인프라 사업을 이제 협력을 하는 분야에 있어서 도움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윈윈 전략을 취하겠죠. 그렇게 간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 방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여전히 좀 두려운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방산 같은 경우에는 뭐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말씀드렸듯이 하나오션 같은 군함 말 그대로 이제 방산과 조선이 같이 이제 곁들여진 이런 종목들이 좀 강세를 띌 것 같다 말씀드렸는데 오늘 주가가 뭐 갭으로 떴다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제 현대중공업 같은 이런 종목들도 주가 상승이 이제 나와주는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뭐 삼성중공업, LNG 운반선 그리고 FLNG 분야의 이제 강자죠. 이런 종목들 뭐 조선주들이 일제히 올랐고 솔직히 조선주만 올라간 게 아니라 정말 제가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려 SK하이닉스가 상한가를 갈 뻔했습니다. 세상에 SK하이닉스가 상한가를 갈 뻔했다고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제가 살다 이런 경우는 정말 본 적이 있었나? 예. 물론 뭐 옛날 분들은 보셨겠죠. 하여튼 이게 흔한 일은 아니란 말이죠. 오늘 이제 주가가 거의 28% 정도 이제 급등이 나오는 모습을 연출해줬고요. 그래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주가가 급락했다가 거의 뭐 원점으로 갔다가 또 이제 빠지는 모습을 보여줘서 오늘 뭐 등락폭도 진짜 난리가 아니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어찌됐건 한번 이제 갭으로 들어올리는 모습을 연출해주기도 했고 그에 따른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도 많이 좀 반응을 해주는 모습이 연출됐어요. 그리고 뭐 뿐만 아니라 말씀드렸던 조선 그리고 가스관 에너지 공급해주는 이제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 휴스틸이라든지 넥스틸 그리고 세아제강 지주 같은 이런 송유관 정유관 관련된 종목들 알래스카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미국과의 이제 에너지 인프라 협업에 기대가 불어오면서 철강 관련된 종목들 안에서도 주가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철강 관련주 특히나 이제 가스관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인 것도 있고 조선주들도 강세를 띄었지만 여기서 이제 좀 두각을 드러낼 만한 부분 중에 하나가 역시 저는 제약바이오가 또 영향을 받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렇게 관세가 유예되고 생각했던 것만큼 관세가 물가에 충격을 크게 주지 않게 되면 물가에 대한 우려는 좀 작아지고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더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연준 입장에서는 이제 기준금리 인하를 해야 하는 명분이 점점 더 올라가게 될 수밖에 없고요. 빠르면 뭐 5월 달에 기준금리 인하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글쎄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5월 초에 이제 기준금리 결정을 하니까 4월 달에 이제 뭐 경제 지표들, 데이터들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물가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경기 데이터, 특히나 이제 소매 판매라든지 소비 심리 이런 데이터들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살펴보면서 고용 지표랑 같이 따져봤을 때 경기 사이클이 지금 침체 국면으로 너무 접어들진 않는지 그리고 물가가 튀지는 않는지 이 물가와 경기 사이클 측면에서 저울질을 하면서 연준이 이제 기준금리 결정을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제 생각에는 지금 이제 4월 중순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준으로 따져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과연 기준금리 인하를 할까 싶기는 해요. 아직은 좀 더 지켜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근데 어찌됐건 지금 현 시점에서 서서히 이제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는 제 기준에서는 제 생각에는 안 할 것 같기는 한데 서서히 기준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겠다라는 뉘앙스를 흘릴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뭐 개중에는 금리 올릴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그럴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봅니다. 금리 물론 무조건이라는 것도 없고 가능성은 열어놔야 하지만 확률상 금리를 인상할 확률은 거의 저는 제로에 가깝다고 보고 있고요. 동결 내지 인하고 앞으로도 이제 인하 스탠스로 이제 나아가게 되는 건데 여기에서 인하를 언제 할 것이냐 그리고 얼마나 내릴 것이냐 이 정도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5월은 아무래도 좀 동결할 가능성이 아직까지는 조금 더 높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인데
기준금리 인하를 조금 유도해 줄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는 시점이다. 그래서 이걸 이제 유도한 트럼프의 이런 협상 전략들이 사실상 굉장히 잘 먹히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평가도 좀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근데 더 가봐야 알겠죠. 아직은 뭐 모르니까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든지 SK이노베이션 같은 종목들도 주가가 이제 탄력적으로 다시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알래스카 프로젝트 관련해서 이제 에너지 관련된 LNG 프로젝트에 이제 수혜를 받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기대감도 좀 올라오고 있는 시점이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압박이 앞으로도 거세질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주가 조정이 나오는 시기에 이런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은 저는 장기적으로 계속 좋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표적인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셀트리온이라든지 뭐 한미약품, SK바이오팜, 그리고 뭐 알테오젠, 유한양행 전반적으로 이제 주가가 회복세를 보여주긴 했지만 솔직히 만족스러운 정도 수준은 아니에요. 뭐 유한양행, 리가켄바이오, ABL바이오가 최근에 이제 굉장히 강세를 띠고 있죠. 대형 호재가 이제 터지면서 ABL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사실상 최근에 이제 제약바이오 씬에서 가장 대표격으로 대장주로 올라섰다라고 평가해도 무리가 없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제 제약바이오 대장주는 이제 ABL바이오가 역할을 좀 해주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지금의 이 주가 탄력성이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질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신고가 쓰면서 이제 돌파가 나오기 시작한 초입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부터는 저는 굉장히 본격적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이제 외인들 수급 상위 종목들을 보게 되면 ABL바이오가 단연 탑에 위치해 있고요. 외국인들도 ABL바이오를 정말 강력하게 이제 쓸어담고 있는 만큼 당분간은 이제 ABL바이오가 한국 시장에서는 가장 주인공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외인들 수급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을 좀 고려해 본다면 말이죠.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최근 3거래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외인 수급은 이렇게 꾸준히 들어오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제 ABL바이오가 제약바이오신에서 지금은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고 앞으로 ABL바이오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장기적으로는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설사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때를 이제 기회로 삼아서 꾸준하게 매집해 나가는 전략이 저는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장기적인 전략으로서 제약바이오는 꾸준히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에너지 수요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공급은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알래스카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원전이라든지 전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강세를 띨 만한 종목들, 뭐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그 다음에 뭐 BHI 같은 이런 종목들은 좀 강세를 띨 수 있겠다라는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BHI뿐만 아니라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고점 대비해서 주가 조정이 시장 따라서 나오긴 했지만 다시금 이제 회복을 해주는 국면이고 GNC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주가 하락도 별로 나오지도 않았을 만큼 굉장히 이제 하방 지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알짜 이제 에너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GNC 에너지라든지 BHI라든지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이런 에너지 종목들은 꾸준하게 특히 장기적으로 보셨으면 하는 그런 종목군이니까요. 오히려 시장 하락을 좀 기회로서 이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초반에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왜 아직은 이제 시장에 대해서 불안감을 떨치면 안 되는지, 왜 아직까지는 현금을 써서 공격적으로 투자하면 안 되는지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이전부터 강조드려 왔듯이 사실 이제 시장에 대해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전에 시장이 반등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미국 증시가 고점 대비해서 조정이 나오다가 다시 반등을 해주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건 데드캣 바운스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아직 긴장의 끈을 놓으시면 안 된다. 추가 급락이 나올 수 있다 말씀드렸고 실제로 추가 급락이 나오면서 3월 말에서 4월 초 급락세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때 제가 추가 급락이 나올 수도 있다. 아직 안심하면 안 된다. 현금을 잘 가지고 계셔야 한다라고 강조드렸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지금 트럼프가 관세를 90일 유예해 준다라고 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냐면 일단 관세라는 부분이 완전히 해결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이 관세 전쟁은 사실 더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놓고 봤을 때는 여전히 해결된 문제라고 보긴 어려워요. 다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뿐이지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불경기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데 이 불경기를 살리기 위한 부양책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준에서 비둘기적인 발언도 쏟아내지 않았고 금리를 인하할 거라는 힌트조차 주지 않았고 금리 인하도 실제로 지금 되고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중앙은행 측에서 경기를 살리기 위한 부양책도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결국 중앙은행과 정부가 경기 부양을 해줄 수 있는 주요 주체인데 중앙은행은 일단 경기 부양책을 쓰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물가 그리고 관세 때문에 아직까지는 부양책을 쓸 때가 아니다. 관망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행동으로도 말로도 부양책을 실시하고 있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지금 정부 쪽은 어떤가요?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기 부양책을 쓰고 싶지만 인프라 정책을 쓰려고 해도 지금 현재 전쟁이 마무리되지 않았고 인프라 정책을 하기 위해서 결국 에너지 공급 인프라 쪽으로 눈을 돌려놓은 상황입니다. 전쟁이 말끔하게 이제 종식이 되게 되면 인프라 정책을 공격적으로 시행하겠지만 어찌됐건 준비는 하고 있지만 현재 그거를 시행하고 있는 단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경기 부양책을 쓰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가 좋아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죠. 경기는 계속해서 나빠지고 있고 미국 역시도 불경기 모멘텀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현재 시장의 포커스가 물가가 아닌 관세가 아닌 경기로 포커스가 옮겨가서 불경기가 심각하니까 빨리 금리를 내려야 한다. 부양책을 써야 된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라는 평가를 내리면서 정부 차원에서도 미국을 기준으로요. 정부 차원에서도 인프라 정책을 발빠르게 진행하고 그리고 중앙은행 차원에서도 금리를 발빠르게 내리는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됐을 때 그때부터는 우리가 현금을 써도 되고 본격적으로 투자를 현금을 사용해서 공격적으로 시행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 어떠한 것도 지금 실행이 되지 않았어요.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분위기는 그렇게 실행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좀 우호적으로 기대감을 심어봐도 되겠고 거기에 맞춰서 증시 역시도 반응을 하면서 큰 상승세, 반등이 나온 거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핵심적인 부분, 경기 부양책은 아직 실시되지 않았고 그리고 경기가 살아나고 있는 것도 아니라는 점, 불경기는 점점 더 미국도 심각해질 거라는 점입니다. 다만 그냥 안도만 했을 뿐이에요. 그런 걸로 인한 증시 급등, 반등은 사실 우리가 물론 반겨야 되겠지만 안심을 해야 될 만한 단계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괜히 초를 치는 게 아니라 항상 저는 리스크 대비는 되는 상태에서 투자를 이어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추후에 물론 연준에서 이제 기준금리 인하를 안 하더라도 최소한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힌트 정도만 흘려줘도 공격적으로 투자를 시작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그마저도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점이 저는 공격적인 투자가 위험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 말씀을 좀 더 드리자면 현 시점에서 이제 증시가 다시금 이제 무너질 가능성도 배제는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보통 시장의 마지막으로 폭락을 보여주고 그때를 기점으로 시장이 폭등하는 그 기준점이 무엇이냐면 제가 말씀드렸던 물가의 포커스가 아니라 불경기로 포커스를 옮겨가서 불경기가 심각하니 기준금리를 내려야 돼 라고 하는 바로 이 시점. 금리를 왜 이렇게 공격적으로 내릴까? 그만큼 경기가 안 좋은 건가? 도대체 얼마나 불경기길래 이렇게 시장의 분위기가 불경기의 이 네거티브 분위기가 완전히 깔려버렸을 때 시장은 마지막 폭락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불경기를 모멘텀으로 해서 시장이 무너지고 그 불경기를 기반으로 해서 무너진 시장에서 연준과 정부가 반응해서 부양책을 쏟아내기 시작했을 때 그때가 사실상 이제 공격적으로 투자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기 때문에 아직 그 시점이 왔다라고 보고 있지 않아요. 저는. 왜냐면 뭐 강조드렸듯이 연준이나 정부에서 뭘 하고 있는 단계는 아니니까요.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그래서 그런 점을 좀 고려해 봤을 때 사실상 정부도 중요하지만 연준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투자 시장이라는 건 결국 유동성이 정말 많은 부분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연준의 유동성 정책, 다시 말해서 기준금리 인하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미국 정부 차원에서의 인프라 정책도 중요하지만 연준의 금리 인하 정책이 저는 조금 더 무게중심을 두고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힌트라든지 최소한 인하가 좀 나올 것이다. 이 정도의 언질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는 현금을 써서는 아직은 안 되는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추후에 그럴 만한 시점이 오게 되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투자를 꾸준하게 이어가되 그리고 좋은 주식으로 갈아타기를 잘 해야 하지만 현금은 여전히 쓰지 말고 확보를 해두는 채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장입니다. 이런 시장에서 내가 어떻게 의지할 것도 없고 핵심적인 정보들을 받아볼 곳이 없다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제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위해서 텔레그램을 100% 무료로 운영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이랑 고정 댓글에 텔레그램 링크를 남겨놨고요. 그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100% 무료고
그리고 뭐 비밀번호, 뭐 개인정보 내야 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무료로 서비스 제공해드리고 있고, 시황이라든지 각종 증권 정보, 뉴스, 그리고 인사이트 여기에 모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꼭 오셔가지고 도움받아 가시고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위해서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이니만큼 꼭 혜택 놓치지 말고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들어와서 정보 받아가시는 것만 해도 굉장히 유용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채널 홈에 들어오시게 되면 여기 더보기란에도 텔레그램 방 링크 남겨놨습니다. 텔레그램 어플만 다운받으시고 이 링크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사랑에 힘입어서 구독자 5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아직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버튼 눌러주시면 더 돈 되는 정보, 도움되는 주식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짧게나마 응원 댓글 달아주시는 거, 비판의 댓글도 좋습니다.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짧게나마 시간 내셔서 한 줄이라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항상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수익 그 하나만을 위해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모토로 꾸준히 구독자 10만 명, 100만 명을 넘어서까지도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자 5만 명 달성 기념으로 다음 주 월요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소통 방송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저녁 7시에 진행할 생각이니까요. 월요일 저녁 7시 놓치지 마시고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립니다. 사실 주식에 관련된 얘기도 하겠지만 저에 대해서 뭐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거나 사실상 여러분들과 좀 소통 방송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편하게 뭐 그냥 개인적인 거 물어보셔도 좋고 소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게시물 맞나?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소통 방송 하려고 하니까 Q&A 시간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이날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궁금한 점 물어봐 주시는 거에 대해서 좀 답변하는 시간도 가질 거니까 이 댓글에다가 저한테 개인적으로 뭐 궁금한 거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시면은 댓글 달아주시면 그거 보고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댓글 한 24분 정도가 이제 달아주셨는데 궁금한 점 여기다가 쭉 물어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종목 상담은 안 되기 때문에 뭐 종목 상담 관련된 문의는 좀 곤란하고요. 뭐 시황이라든지 업황이라든지 뭐 돌아가는 상황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뭐 개인적인 질문이나 이런 것도 한번 받아보도록 할 테니까 자유롭게 여러분들 궁금한 거 그냥 다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정말 혼란스럽지만 누구보다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두가 지금 시장이 기회라는 점은 인식하고 계실 겁니다. 지금 시장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투자자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부자가 돼야 저는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으니까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회를 잡는 이번 증시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